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요. 우리 최현철 교수님이 직접 지어주셔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과 한두 시간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 전체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이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제가 그 박사학위가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제가 우리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라는 개념에서 심리적 산소, 릴레이셔널 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번 또 다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독교와 교회 공동체의 힘, 이렇게 해서 강의가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 어떠세요? 요즘 어떤 마음이세요?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감정이 가장 큰 감정이세요? 지친 마음? 네. 혹시 작년에요. 어, 이 유튜브가 되게 그 히트를 쳤어요. 왜냐하면 외국 작가인데 우리나라를 여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유튜브 영상 제목에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회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제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가니까 와서 여행만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또 여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결론이 이 영상에서 한국 사회는 외현적으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지만 사회 내부는 성과 중심의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 막 힘들다, 좀 지친다, 어렵다, 이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계속 회자가 됐었죠. 헬 조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 그 11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사회를 말하는 사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사회를 읽는 키워드 30개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피로 사회, 분노 사회, 제로섬 사회, 절벽 사회, 팔꿈치 사회 이렇게 막 밀고 앞으로 가야 되니까 팔꿈치 사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가 이제 100만 명이 넘어섰는데 2018년하고 비교를 하면 33%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찾는 환자들 중에 3분의 1이 우울증 환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우울하다는데,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어떨까? 올해 2025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이면서 교회 출석하는 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정신건강 상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주 동안 우울하고 불안했다라는 게 각각 23%, 21.9%. 5명 중에 거의 한 명꼴로 한 명이 넘죠? 그래서 우울하다라는 거. 일단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강의는 아니지만 현대인의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잠깐 제가 좀 그 차이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다른 거 아시지요? 우울감은 어, 말 그대로 기분이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감 여기 보면 원인이 비교적 명확해요. 뭐 상사한테 혼나서
우울하다라든가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우울하다라든가 원인이 좀 명확한 편이에요. 그리고 우울하지만 일시적으로 좀 며칠 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또 막 이렇게 친한 친구랑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좀 푹 자고 그러면 우울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쉬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좋아지는 게 우울감이에요. 기본적으로 감정은 우리가 알듯이 우울한 감정, 슬픈 감정, 의욕저하. 그런데 우울증은 이거하고 달라요.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그리고 감정은 슬픈 감정보다는요 오히려 공허함이에요. 평빈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마비된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일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도 여러분 사실 한 5년, 10년 지나면 좋아지는 법도 있어요. 아예 안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뭐가 왜 문제인가면 우울증은 펑션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증 앓는 동안에 그러니까 가정주부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아이를 잘 돌볼 수가 없어요. 학생이다, 청년이다 그러면 그때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잡고 뭔가 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그 시간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시간이 지나서 좀 좋아지는데 너무 잃어버리는 부분이 너무 커요.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울증 원인은 여러분 뭐 같으세요? 사실은 너무 다양해서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면 그 가난의 원인이 하나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근데 그런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타고나기를 병약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일을 계속 못해서 가난할 수 있어요. 또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심각하게 망해서 회복이 안 돼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워낙 뭐 병치레가 많아서 그렇게 뭐 일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원인을 우리가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울증도 그래요. 얘는 이래서 우울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어, 우울증의 원인을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은 우울증 진단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9개 중에서 2주 동안에 5개 해당하면 주요 우울증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원인이다. 뭐 치매는 뭐 단백질이 원인이고 뭐 이렇게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울증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생물학적 원인.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타고나기를 이렇게 보면은 호리호리한 사람이 있고 좀 다부진 체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리 체계가 우울증에 취약한 그런 생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런 신경 호르몬,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도 있고요. 유전적인 원인도 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 그러면 우울증, 유전력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2014년에 그 스위스 쭈리 대학에서 인간의 유전자하고 거의 99% 닮았다는 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새끼쥐를 어릴 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줘요. 엄마 쥐로부터 이렇게 계속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막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쥐가 자라면서 우울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쥐의 자녀 2세대, 3세대 이 새끼쥐들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편안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끼쥐들이 그 부모 그 세대하고 비슷하게 우울증을 앓았어요. 계속 우울증 증상이 있었어요. 유전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전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적인 요인.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울증에 노출되기가 쉽겠죠. 직장 스트레스, 직장에서 너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또 가정에서, 그래서 이제 뭐 학대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삶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그러면 우울증에 또 취약할 수 있어요. 정신 정신과에 입원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이렇게 했는데 여성 환자들 중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게 우울증이 돼서 오시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외도가 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우리가 지금 우울하다고 그랬는데 우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고립된 환경이면 우울증은 틀림없이 악화됩니다. 심리적 고립도. 그런 의미에서 그 2022년도 외로움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평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55%. 그러니까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이. 또 사회 전반적으로 외로움 수준이 되게 높다라고 인식하는 게 88%. 매우와 약간 합치면. 그래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외로움, 그러니까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현대인의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우리 현대인의 상황을 좀 얘기했고요. 이게 제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연결을 한번 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이제 다 아시죠? 트라우마가 뭐죠? 네.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은 트라우마는 어, 사이컬러지컬 트라우마를 줄인 말이에요. 심리적 트라우마를 그냥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외상은 뭐예요? 상처. 뼈가 부러지고 피가 철철 나고 막 이런 외상이죠. 우리가 지금 쓰는 사이컬러지컬 트라우마는 마음에 그런 상처가 생긴 건데 웬만한 상처로는 그런 상처가 안 생기죠. 뼈가 부러지려면 큰 충격이어야 되는 것처럼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기려면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고요. 어떤 충격인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또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해요.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경험이 트라우마고요. 중요한 거는 그 트라우마가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쳐요. 요거를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트라우마는 처음에 연구된 게 어떤 대상을 연구했는지 아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 군인들. 멀쩡하고 막 건장한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군인들이. 밤에 막 악몽을 꾸고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어쩔 때는 막 자기 안 나간다고 막 숨고 구석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가지고 그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탄환 충격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탄환 충격. 그래서 무슨 이게 그런 어떤 큰 충격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 피로증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니까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 전쟁할 때 우리 베트남의 다낭 휴양지죠. 군인들은 전쟁하다가 계속 휴양지를 많이 만들어서 쉬게 하면은 좀 괜찮을까? 2차 대전 때는 군인들을 스크리닝을 했어요. 그 성격 검사 해가지고 아예 이상한 사람은 빼면서 근데 안 나아졌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을 했는데도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사람이 죽고 또 죽음을 목격하는 그런 공포를 겪을 때 이상 증상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또 인재 우리 뭐 세월호나 이렇게 비행기 참사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도 트라우마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죠. 여러분은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사실은 트라우마라고 처음 진단명이 된 거는 1980년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가정폭력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단명에. 왜냐하면 진단의 그 묘사가 일상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 beyond ordinary human experience 그런 경험이어야 된다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정폭력은 일상으로 일어났어요. 성폭력은 일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진단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1994년 DSM-4에 이제 성폭력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금 DSM-5는 조금 더 넓어진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라우마는 어떤 경험일까? 그 어떤 그 종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트라우마틱 경험일 수 있는 거예요. 전쟁, 강도, 테러, 뭐 각종 사고. 그래서 학교 폭력도 요즘은 이제 트라우마로 들어가죠. 수용소 인질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는 그냥 일상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렇게 큰 공포를 느끼는 그런 큰 충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트라우마를 겪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다.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플래시백.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장소, 막 그때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플래시백. 조금 더 심하면은 해리. 내가 일시적으로 감각이 달라지면서 그때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유튜브에서도 나왔었는데 그 베트남 참전을 하고 와서 지금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막 더워. 날이 막 덥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몸이 되게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 가고 있는데 옆에 공사장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다다다다다다닥 불찾기가 그 순간 해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전쟁터, 베트남 전쟁터로 생각하면서 막 엎드려 위험해 하면서 막 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리.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악몽, 플래시백과 해리가 낮에 일어난다면 밤에 그 트라우마 기억과 관련된 그것들이 계속 꿈에서 재현되는 거. 그래서 그 대구 지하철 참사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고인데도 처음에는 정말 거의 밤마다 악몽을 꿔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울 만큼 그리고 몇십 년이 흘러서 이제는 괜찮은데 항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밤에 다시 악몽을 똑같은 악몽을 꾸는 그래서 막 그 깜깜한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막 계속 입구를 찾아서 막 헤매는 그런 악몽을 꾼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하나가 억제, 억압, 아예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또 잘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예 억압을 시켜버려서 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상담소가 용산에 있는데 내담자들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어봐요. 그 기본적이죠. 누구에게나 하는 질문이에요 하면서 이제 그 뭐 성폭력이나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경험들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아직까지는 저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기억을 못합니다. 그 실제로 그 뉴햄프셔 대학교 가족연구소에서 이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었어요. 어릴 적에 끔찍한 성폭력, 성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응급실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을 당했겠어요.
그 아이들을 129명을 추적 조사를 합니다. 다 어른이 됐는데, 그런데 그 129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응급실에 왔던 사건이 있는데도 38% 사람들이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런 사건이 자기한테 있었는지. 생각보다 의외로 굉장히 억압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보기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죠? 저기 앞에 보면은 막 눈이 막 이만해가지고 막 공포에 떨고 있고, 저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꼬챙이로 막 페니스도 보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막 끔찍한 일을 당한 것 같은, 이거를 어떤 여자 환자가 그린 거예요. 제 환자는 아니고 책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린 그 환자가 뭐라 그러면, 저는 너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친 성폭력이 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도. 그래서 이게 억압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그럼 이렇게 큰 트라우마하고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PTSD 들어보셨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 누구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정상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반응이 있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있으면 이런 증상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어 어큐 스트레스 디소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이 정도로만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개월이 돼도 안 낫다. 그러면 그때 PTSD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은 누구나 트라우마를 겪으면 일어나는 자연 반응인데, 그게 이제 길어지면 3개월. 그게 더 길어지면 이제 만성 그 PTSD로 진단을 내리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러면 이게 우리 현대인하고 우리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 트라우마를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트라우마는 전쟁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큰 충격적인 경험. 그런데 트라우마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됐냐면, 어린 시절에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가정폭력, 학대, 방임, 또 엄마 아빠가 막 미친 듯이 막 서로 싸우면서 죽여라 살려라 막 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오랫동안 방치됐던 경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훨씬 해롭다. 일회적인 트라우마보다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공포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큰 경험인지, 새끼지 실험, 새끼, A식, 나중에 더 설명드릴 건데요. 이런 것들, 새끼지 실험을 했어요. 실험실에 새끼지들이, 어, 이게 우리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노는 거를 관찰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열흘 동안 날짜, 위에는 활동량, 그래서 위는 이제 매우 활발. 그래서 새끼지들이 그 우리에서 놀게 하니까 막 신났어요. 활동량 굉장히 높고 막 재밌게 놀아요. 4일째 되는 날, 예, 아이고, 4일째 되는 날, 저기 보면 고양이 털, 어, 예, 고양이 털을 이렇게 제시해요. 고양이도 아니고 고양이 털이에요. 이거는 아까 우리 공포가 유전되는 거, 한 번도 고양이를 안 만나봤는데도 그게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어쨌건 고양이 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새끼쥐들 활동량을 보세요. 뚝 떨어져. 다들 구석에 무서운 거예요. 공포를 느낀 거예요. 죽음의 공포. 그래서 다들 구석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이 실험의 드라마틱한 부분은 어딘가면 바로 이거예요. 딱 하루 24시간을 넣은 거예요. 고양이 털을. 딱 하루. 그리고 이거를 제거합니다.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예상하죠? 공포가 없어졌으니까 다시 활발하게 놀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래프는 회복되지 않고 그 공포 속에 계속 이 떨고 있는.
그래서 인간이 뭐 쥐랑은 또 다른 더 복잡한 면이 있지만 공포를 경험하는 게 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학교 폭력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거를 잘 적극적으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많이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잘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그냥 애들끼리 싸우는 거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학교 폭력은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 왕따 당하는 피해자가 있잖아요. 이걸로 안 끝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손 놓고 있었던 아이들 전체가 피해자가 돼요. 지속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고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트라우마에서요, 복합 트라우마, 발달 트라우마 개념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면 어린 시절에 이런 폭력, 방임, 학대. 근데 이런 경험들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끝나지 않죠? 가정폭력은. 장기간, 반복적, 지속적. 그리고 왜 어린아이가 더 힘든가 하면 아이들은 힘이 없어요. 어른들은 뛰쳐나가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완전히 그 트랩된 느낌? 그냥 갇힌 느낌? 그래서 거기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 쭉 당해야 돼요. 또 우리 이런 어 그러고 이 아이들은 우리 이 생리 체계가 계속 발달하고 있고 특히 전두엽은 12살, 13살 때까지도 계속 발달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그 발달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는 큰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 복합 트라우마 그냥 그게 성격 자체가 됩니다. 성격이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든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거 되게 대대적으로 연구를 했었어요. AC라고 그래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 그래서 병원에 성인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대규모 리서치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이렇게 그 적게 해가지고 그 몇 개 개수 해가지고 그 경험과 지금 현재 질병과 삶의 질과 상관관계 이거를 연구했었거든요. 10개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10개 질문 중에 내가 몇 개에 해당하는지 잘 안 보이시죠? 오늘은 뭐 이거 다 할 건 아닌데 찾아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AC 하면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서 나는 몇 개에 해당하나 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사 결과 건강 결과와 AC 사이의 용량 반응 관계. 그래서 어, 하나도 없는 사람하고 첫 번째 이 리서치를 하면서 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미국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됐다라는 거. 그리고 0개인 사람과 4개라고 동그라미 친 사람 사이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술 중독, 약물 중독, 뭐 자살 시도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이 차이고 또 실제로 건강하고도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5개, 6개로 넘어가면 이게 기하급수로 뛰어요. 저는 어, 그 소년원, 위기 청소년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소년원 아이들은 9개, 10개. 손 들라고 그러면, 뭐, 5개, 6개도 있지만 대부분 7, 8개, 9개, 10개까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막 싸우고 뭐 하는 이런 경험들이, 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근데 왜 이거를 어떻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초원에 있던 사자가 여러분을 보고 앙 하고 이게 걸어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도망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도망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요. 옛날에 그 곰 만나면은 죽은 척 한다고 그 동화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죽은 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건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서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자율신경계.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계겠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까 김밥 드신 거 소화하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쉬고 계시는 거 지금 부교감신경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로 소화, 그다음에 혈액을 이렇게 돌게 하는 거. 이런 게 자율신경계가 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배설 관련. 그래서 지금 화장실 이렇게 실수 안 하잖아요. 조금 오줌 매려워도 참죠. 이런 걸 다 얘가 해주는 거예요. 부교감이. 그러다가 아까 사자 같은 거를 보는 것처럼 극도의 위험한 상황,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교감은 살짝 내려가고요. 교감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교감신경이. 응급 상황에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심장을 팍 뛰게 하면서 피를 온몸에 막 돌게 하면서 온몸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이게 약간 근육도 커진대요. 대응하기 위해서. 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자율신경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몸에서 자연스럽게 놀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이 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 동물원에 가셨어요. 사자 우리 앞에. 이번에도 사자가 여러분을 보고 엉 하고 옵니다.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 예, 휴대폰 꺼내야죠. 일단 가까이서 찍을 수 있는 기회다. 울면서 뛰쳐나가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왜요? 예, 맞아요.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잘 인식하지 않아요. 알아서 여기서 이미 다 자동적으로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런 거죠. 사자를 보면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뇌로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편도체, 감정. 편도체는 이 상황의 응급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에서 나를 생존을 위한 그걸 담당하는 편도체예요. 그래서 글로 보내요. 그러면 얘는 우리 생존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자다, 위험해, 도망가, 엎드려, 뭐 숨어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그래서 사자를 보면 바로 이거를 작동을 해요. 근데 시간차를 두고 아주 짧게 시간차를 두고 정보가 전두엽 피질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더 정교해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그래서 아까 그 편두체는 컨텍스트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빨라야 돼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사자다 이게 하나라면 전두엽으로 가면 사자다. 근데 앞에 창살이 있어. 우리 예전에 동물원 와봤지? 안전해.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잘 믹스업을 해서 동물원에서는 우리가 안 도망가고 울지 않아요. 이게 이제 그 기업과 다 해서 그런 정보를 가져와서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동물원에서 사자가 이렇게 오면 갑자기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얘는 아직 그 정보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위험한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뿜뿜뿜 교감신경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뿜어내요. 대응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상황이 없어지면 다시 교감신경이 올라와서 부교감이 올라와서 이거를 안정화시켜요.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그런데 어린 시절 집에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은 마치 사자랑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해요.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모르고, 언제 쌍욕이 나올지 모르고, 어저께는 멀쩡하게 테레비 봤는데 오늘은 테레비 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발로 등을 차고 예를 든다면.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포와 불안을 느껴요. 그러면 우리 생리체계가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 뿜뿜뿜. 그런데 왜 위험한가 하면 안 끝나요. 이게 언제 안정이 될지 모르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마치 이렇게 우리 고무줄 놨다가 타가면은 탄력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자율신경계도 이게 스트레스가 해서 대응하면서 막 호르몬 했다가 이게 빨리 가라앉으면 다시 이게 저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호르몬, 그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잡아당기면은 끊어지거나 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생리체계가 작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전두엽도 상황을 파악을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그 전에 기억을 가져다가 잘 해서 맥락에 맞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큰 트라우마, 충격은 이런 것들을 계속 방해를 해요. 그래서 기억이 보통은 또 그 기억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막 너무 힘들었던 얘기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반복되는 발전이 없죠. 계속 아직 거기에 그냥 고착이 돼 있는 상태에 기억 작업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시백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했던 그 비슷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그 사람은 아닌데 약간 체격이 비슷하고 그런 사람이 옆에만 보여도 갑자기 플래시백 두렵고 공포 이게 맥락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뇌가 위험해를 그냥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 그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것 같아요. 불이 나면 얘가 경보를 올려서 되게 안전해지잖아요. 근데 고장 나거나 오작동을 해요. 그래서 생선을 조금만 거서 연기가 조금만 나도 불이야! 그래가지고 막 스프링클러 돌리면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그 여기에 많이 노출됐던 사람들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소년원에 있는 위기 청소년들. 얘네들은 거기 선생님들이 맨날 그래요. 교수님 얘네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든가 그 남자 소년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너무 사람들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과밀을 했을 때 한 반이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오면 한 반이 들어가서 또 해서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야 됐어요. 한 반을 먹고 나오고 한 반. 근데 그 복도 그 짧은 구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거예요. 눈 마주쳤다고. 눈을 마주쳤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거 왜 보지? 근데 그 아이들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게 왜 나 꼬라보지? 그리고 가장 좋은 방어는 선공격. 그래서 먼저 주먹이 날라가.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칸막이를 쳤어요. 서로 눈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작동. 그래서 이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저거 제가 그 왜 하려고 그랬냐면 지금 이 우리 트라우마에서는 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 부교감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미주 신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감이 있고 배 쪽, 등 쪽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배 쪽 미주신경은 얼굴 근육, 후두 근육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해요. 등 쪽은 우리가 아까 얘기 봤던 그런 생리체계에서 그거를 셧다운 시키는 그런 기능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년원의 아이들은 저는 어, 그래도 건강한 편에 속해요. 더 위험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면 아예 아무 반응이 없는 아이들. 무기력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더 위험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비상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아까 이야기한 그 다미주 신경 이론에서 그러니까 배쪽 미주신경이 먼저 구조 신호를 보내요. 무서워. 얼굴이 막 실룩실룩하고요. 목소리가 떨려요. 그래서 나 지금 구해줘. 위험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교감이.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뭐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을 때 아이들이 아까 제가 트랩된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그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시도가 안 돼. 그러면 그때는 다시 마지막 수단으로 아까 그 등쪽 미주신경이 움직여요. 그때는 그게 뭐 하냐면 모든 것들을 셧다운 시켜요. 그래서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헬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헬이. 그래서 아예 그 상황이 셧다운되는. 그래서 어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갑자기 올 셧다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쟤왜 저러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분 계시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체하시는 분. 예, 사실은 그 연결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교감, 부교감이 어, 운동을 안 해요. 그래서 체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막 머리 아프고 두통, 그래서 몸으로 오는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가 돼 가는데요. 제가 이게 그러면 우리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어, 제가 영화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어,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음. 이런 일을 겪으면 그럼 모두 PTSD 환자냐? 아니에요. 이런 일 다 겪은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트라우마타이제이션, 외상화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트라우마 환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대부분 이런 거, 우울, 불안, 무기력, 자기 혐오, 낮은 자존감, 그리고 거의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 이 영화는 뭔가면 2021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세 자매 이야기예요. 첫째는 소심덩어리, 그래서 작은 꽃가게를 해요. 근데 남편이 되게 못됐어요. 너무 막 폭력도 쓰고 맨날 얘 보고 막 개똥같이 생겼다. 함부로 대해요. 그런데도 말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남편이 빚 져오면은 또 자기가 작은 꽃가게 하면서 빚도 갚아주고 왜 저렇게 살아? 할 정도로. 그리고 맨날 미안하다고만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 예를 들면 꽃가게에서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꽃다발을 다 만들었어. 화분을. 근데 5시에 픽업하기로 했는데 예를 든다면 바로 그 전에 전화가 와서 취소를 해요. 그러면 꽃가게는 막 이거 손해 봐요. 그러면 그거 손해 이걸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못 해요.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계속 다른 사람들 이용당하며 사는 그런 둘째. 첫째. 둘째는 이 세 자매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대학 교수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50평대 아파트도 샀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너무
성공한 것 같고 잘 살고 있고 애도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막 성가대 이렇게 지휘도 해요. 지휘 성가대장이야. 그리고 엄청 우아해요. 한 번도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우아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막 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집에 아이들이 뭐 조금만 뭘 하면은 막 굉장히 아이들을 이렇게 통제해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했다고 막 마귀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회개기도 시키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남편도 막 옷 하나 뭐 이런 하는 거 다 일일이 막 통제를 해요. 굉장히 통제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요. 최근에 남편이 성가대원하고 외도가 또 일어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갈이를 해요. 셋째, 얘는 이 집의 막내인데 골칫덩어리. 드라마 작가인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안 나가는 드라마 작가. 그리고 이제 맨날 그냥 막 나는 쓰레기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알코올 중독. 자, 이런 자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쓰레기 봉투를 그래요? 지금 전화 통화하고 있잖아요. 저기 누가 이거 왜 쓰레기야? 11조에 수가 좀 비는 것 같은데? 경조사 누구? 미안하다. 아유 너무 많이 기다렸다.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는 뭐가 이렇게 평생 미안하고 창피하실까? 안녕하세요. 뭐해? 이거 창피해? 술 마셨니? 하긴 술 먹고 오면 어떡해요. 아니 왜 아무 생기도 남자도 챙기는데? 언니, 미호가 되게 추운 겨울날 언니랑 나랑 맨발로 크루브 10호까지 막 뛰어간 적 있지? 너 왜 그런 거야? 그래요? 언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는데 미안하다고 하지 마. 알았어? 진짜 사과 안 하실 거예요? 우리한테 사과하시라고. 예, 이 자매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가정폭력이 심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첫째는 밖에서 나가지고 온 또 딸이에요. 여기 드라마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 막내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아들도 밖에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개차반이죠 사실은. 근데 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여기 이 영화에서는 조금 기독교를 좀 많이 좀 부정적으로 나타내는데 나중에 교회 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뭔가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다 환자로 병원에 누워 있지 않아요.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경험들이 이 자매들에게 지금 지속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 첫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해자의 그 반복, 자기를 보호를 못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통제력, 모든 거를 통제해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는데 가족들이 그 통제에서 너무 괴로워해요. 셋째는 아까 보셨듯이 그런 폭력을 당하고 막 도망갔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혼란을 보통은 어디서 풀지를 못하니까 이제 알코올에 의존한다든가. 그래서 그냥 보면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살아라고 보이는 삶을 사는데 사실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지루하셨죠? 조금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재밌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우리 시대에는 사실 가정폭력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도 있지만 예전하고 조금 더 많이 지금 보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대. 그런 분들이 이 사회를 살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살고 계시다라는 거. 이건 그냥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거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고립, 우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트라우마의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모든 치유는 우리 심리치료, 그러니까 정신치료에서 대부분은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울증도 우리 정말 다양한 그 약들이 있고, 그 트라우마, 뭐 ADHD 그런 약물. 근데 약은요, 사실은 치료제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가끔 정말 그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그게 클릭하는 약이 있어요. 정말 가끔. 대부분은 그래서 약 드시고 하나도 안 좋아져. 뭐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래서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치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자원이 있어요. 심리 치료도 막 다양한 학파들이 있잖아요. 뭐 대상관계, 뭐 정신분석, 뭐 자기심리학, 인지행동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자원은 관계예요. 치료자와 내담자와의 관계. 그래서 그 자기심리학자 하인츠 커앗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해주는 공감적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그래서 공감적인 관계가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자기심리학자 로버트 스톨로로우는 제가 그래서 이 릴레이션 홈 가지고 제가 논문을 몇 번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상처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거를 털어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편이 돼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릴레이셔널 홈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심리적 산소 같은 거죠.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트라우마 당하면 우리가 너무 큰 상처가 되잖아요. 근데 트라우마가 트라우마인 이유는 그 사건의 크기도 있지만 트라우마를 당하고 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릴레이셔널 홈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그래요. 릴레이션 홈의 부재다.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냥 짧게 리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릴레이션 홈, 리홈이 있으면 트라우마는 정말 큰 상처니까 많이 치료하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지만 적어도 리홈이 있으면 견딜만 해져요. 그 고통이. 숨을 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이런 릴레이셔널 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관계 때문에 우리 복합 트라우마는 관계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잖아요. 부모님, 뭐 학교, 아이들 뭐 이런 관계에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관계로 인해서 행복한데 또 그러니까 상처받고 관계로 인해서 또 우리가 치유가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한테 그러면 이게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요즘도 동물의 왕국 하는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을 해요. 그래서 시간 맞으면 잘 보는데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저렇게 사슴 같은 거 새끼 나면요. 진짜 한두 시간 안에 비틀비틀 일어나고 한 3시간 있으면 펄쩍펄쩍 뛰어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엄마 젖 가서 이렇게 물고 젖을 먹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바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죠? 거북이는 더 하죠. 엄마가 모래에다가 알을 낳고 엄마는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모래로 해가 따뜻하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부화를 해요. 그리고 혼자서 막 기어서 바다로 가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요. 독립된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 아기는 어떻죠? 옆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먹여주고 추울 때는 옷도 덮어주고 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해서 굉장히 긴 시간 사람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인간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그래서 우리가 미성년 그 기간을 19살까지 두는 게 돌봄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 기간에는. 온전한 인간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관계는 우리 인간한테는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다가 실연당하고 그 실연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자살도 하고 막 이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 있죠. 우리 생존하고 연결된다라고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래요. 이 관계가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 사실 어른은 안 죽거든요. 근데 죽을 것 같이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그 무의식적인 그 원초적인 그런 관계의 기억 때문에. 그리고 우리 그 성경에서도 보면 되게 인상적인 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왜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우리 요즘 일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는 힘들게 노동하지 않아도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영적으로도 가장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영성으로도 가장 탁월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가 안 좋다 하셨죠. 그리고서는 또 한 사람을 만들어서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으로 창조되었다. 관계적인 존재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창세기에 나올 때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관계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요거 하나 볼까요? 이거는 제가 그 릴레이션 홈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해요. 이런 관계가. 근데 이거 무슨 실험인가 하면 조그만 아이하고 엄마하고 유리 낭떠러지 실험인데요. 저기 보면 이렇게 하고 저기에 강화 유리가 있어요. 밑에는 푹 꺼져 있어요. 꺼진 것처럼 보여요.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강화 유리가 돼 있어서 괜찮아요. 아이가 저 끝에서 엄마가 끝에 앉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무표정. 두 번째는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반응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배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배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야.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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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배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배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네, 되게 인상적이죠. 영상이. 네. 엄마의 그런 지지해주는 그런 표정만으로도 이 험한 낭떠러지를 건널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셀프 사이칼로지는 그걸 셀프 오브젝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릴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필요한 관계가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다녀왔다. 그 영상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치열한 경쟁 때문에 한국은 저렇게 우울한데 그래서 그 유교주의나 무슨 이런 가부장주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쁜 것들은 계속 가져가고 체면 문화 같은 것들은 좋은 거, 관계,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은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혼술 혼밥. 예. 사실 여러분 이게 왜 혼술 혼밥이 나온지는 아시죠? 피상적인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 관계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가 너무나 필요한데 너무 피상적인 그런 관계가 의미가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그냥 차라리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겠다라고 한다라는 거.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함께 있으면 힘들어.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가정이 사실 지금 어른 세대하고 그 청년 세대에 지금 많이 이렇게 단절돼 있는 거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저는 이거 트라우마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한국 역사를 보잖아요. 이거는 내가 그건 어디 있지? 내가 뒷부분에서 뒷부분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앞에 하면은 우리 한국 역사 지금 100년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트라우마의 우리 역사가 있어요. 일단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에 노출됐어요. 그리고 또 6.25 전쟁 바로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은 바로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세요.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권이 많이 또 저거 됐었고, 그다음에 독재, 탄압, 뭐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에 우리 국민들이 노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성폭력도 요즘 이제 미투가 나와서 얘기하지만 예전에는요, 정말 많은 여성들이 조그만 그 12살, 13살짜리 아이들이 공장에 가서 수많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일했고 식모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정부로 집에서 일을 해요. 식모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그 집 주인 아저씨한테, 뭐 오빠한테 성폭력 정말 많이 당합니다.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치료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얘기하지, 그냥 입 다물고 가는 거가 최선인 그런 시대.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 거기에 가정폭력, 그리고 그 트라우마의 플래시백, 악몽, 이런 것들의 그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술 중독이 많이 돼요. 알코올 중독이. 우리나라 술 소비 전 세계 1위. 예. 그런 나쁜 기억들을 그 술로. 그리고 나면은 또 집에서도 폭력. 반복적으로. 근데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았어요.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는 그때 목표가 분명했어요. 굶지 않는 거, 잘 살아보자. 그리고 실제로 급속도로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좋았어요. 호황을 이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이 막 가정폭력이 있었고 막 아픔이 있었지만 보상이 좀 됐어요. 집도 생겼고요. 공부도 많이 시켰고 아이들 자동차도 생기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힘든 것들이 여전히 있지만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헬조선 하는 게 뭔가면 그 상처들이 그대로 관계 속에 해서 관계가 안 되고 있는데 보상도 안 돼요. 경제 성장이 안 돼서 지금 우리 청년들 지금 힘든 게 보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 안 되는데 드디어 상처들이 관계에 지금 계속 대물림됐던 관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세대하고 자녀 세대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진짜 리얼 관계 맺는 거가 어려운 거예요. 요거를 신뢰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치유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할까? 제가 그냥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돼야 되고요. 공감은 소통의 마중물이다. 이 표현이 뭔가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근데 이 공감 얘기하니까 지금 너무 다 아는 얘기죠. 공감 다 아시죠? 공감이 뭐예요? 네. 네.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이해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그 상담을 제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고 실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그만 아이가 여러분 아이예요. 학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막 씩씩거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여러분이 물어봐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준비물 안 가져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아, 짜증나. 그리고 막 이렇게 푸슬푸슬거려요. 자, 이럴 때 공감적으로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죠? 응? 속상하겠구나. 너무 힘들었겠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준비물 미리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나가죠.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공감, 마음으로는 왜 그렇게 해요? 속상하니까. 우리 아기가 혼난 거 속상하니까. 그래서, 근데 말은? 그래서 엄마가 너 미리미리 준비물 챙기라고 했어? 안 했어? 저 아이가 공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속상해요. 엄마는 맨날 그래. 그럼 그때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공감해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뭘 잘했다고 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방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많은 가족들이 가족들 안에서 이런 공감 못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래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좀 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못합니다. 우리 윗세대는 더 못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요. 너무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말을 해줘야 돼요? 아, 축하한다. 대단하다. 얼마나 기쁜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해요.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근데 정말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내 기쁨을 공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셔요. 그래놓고 자녀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자녀들은 그래서 마음 닫아요.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요. 제가 하나 이거 보여드릴게요. 또 내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자꾸 이런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아예 갖고 왔어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현수라는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 심리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레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어렸을 때 아빠가 많이 좀 때렸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남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상처를 좀 잘 해자.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프로그램에 이 현수 아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어요. 자, 이 정도 부모님은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좋은 부모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얼굴 사실 쪽팔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나오신 거예요. 도우려고, 현수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런데 이런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용기를 내서 말문을 열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 나한테 시작하자마자 아빠가 뭐라 그러면 야, 예전 일은 지나갔잖아. 얘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너는 왜 맨날 과거 얘기만 하냐? 과거에 집착해서 어떻게? 지금 대화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현수 마음이 어떨까? 전혀 공감받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막 아빠도 반성하고 있다고 막 소리를 좀 반성하는 게 전달될까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끝났냐면 참 너하고는 우리 현수하고는 말이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 그리고 대화가 이렇게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부모님 특히 이제 우리 나이 때 우리 저보다 약간 윗대 어른들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정말 그런데 바로 이 공감적인 대화법을 몰라서 마음이 다 다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상처받아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합니다. 그 부모님은 너무 서운한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럴까? 자기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 사랑의 기술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사랑을 뿌리 깊이 갈망하면서도 사랑 이외의 거의 모든 일, 성공, 체면, 돈, 권력 등을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는다. 저는 지금 제가 이런 상처와 그 다음에 아픔과 이런 것들이 지금 누적돼 있고 하루아침에 이게 치유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랑의 기술로 제가 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냐면 대화법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좋은 대화법 중에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비폭력 대화법. 우리나라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대화법은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잘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지식은 실천 지식이라서 자기가 직접 하면서 이거를 나눌 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비폭력 대화법은 왜 좋은가면 간단합니다. 1, 2, 3, 4. 딱 4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해도 대화가 확 바뀌어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가 뭔가면 이 사람이 왜 비폭력이란 말을 썼냐면 우리 말이 자기가 의식하지 않지만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대화가. 왜냐하면 그 대화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비난, 판단, 충고, 지적질 뭐 이런 걸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을 하냐면 평소에 하는 말들을 이렇게 해요. 방이 지저분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아이가 게임을 해요. 그러면 보통 뭐라 그래요? 너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우리 말 속에 비난, 판단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요. 너는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려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렇게 모든 비난, 판단에 다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단계가 비난, 판단 없이 말하는 법을 배우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카메라로 찍듯이 사실에 근거해서 관찰한 내용만으로 전달하기. 이거 되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1단계만 제대로 해도 대화법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방이야 돼지우리야 그럴 때 카메라로 딱 찍었어요. 그거 보이는 대로만. 입은 옷이 그대로 바닥에 있고 사용한 컵이 4개나 책상에 있네. 이거는 싸울 일이 없어요. 팩트예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냐 한심하다 한심해. 비난이 들어가면 아이도 바로 방어적이 되죠. 나 이거 얼마 안 했어. 뭐 엄마 맨날 그렇게 말 이렇게 되잖아요. 카메라로 찍듯이. 게임 2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6시야. 이거는 서로 갈등 생길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쩜 이렇게 무책임하니? 연락도 없이 30분 늦게 왔어. 너 지난번에도 늦었었어. 팩트에 근거해서. 버르장머리 없이 할 때 너 아까 엄마랑 얘기할 때 A씨하고 방문을 황 닫았을 때 카메라로 찍듯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화법을 다 알려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여러분 대화법. 근데 이 대화법 하면은 사람들이 꼭 뭐라고 그러시냐면 한두 번 듣고요. 한두 번 연습하고 나서 다 때려쳐요. 아유, 안 된대.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피아노를 연상하시면 돼요. 피아노 잘 치고 싶어서 피아노를 이제 배우려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피아노 음계 악보 앉아서 치는 법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피아노가 쳐지세요? 절대 안 쳐지죠? 뭐부터 해야 돼요? 노래부터 지루하게 몇 달을 피아노 앞에 앉아야지만 피아노가 조금 쳐져요. 대화법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대화법 하면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몇 번 해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유 안 돼.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작이라서 그래요. 피아노처럼 계속 연습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뒷부분에서 할 건데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교인 전체가 말 훈련하는 거. 그건 나중에 조금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대화법 또 하나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공부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바로 그 내 생각과 느낌의 그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모든 대화에서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지행동에서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내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내 감정이 좌우된다라고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시에 어떤 사람을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지금 30분이 됐는데 안 옵니다.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것들이 싫죠. 누구 이렇게 질문하는 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사고가 있었나 또? 네. 보통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화가 나요. 짜증나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사람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필터는 뭔가면 내 시간도 소중한데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해? 내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 화가 나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또 걱정이 돼요. 얘가 무슨 오다가 사고라도 났나?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니드가 이 사람의 안위가 우리의 욕구잖아요. 안전이. 그러면 우리 감정은 걱정이나 뭐 그런 감정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감정은 없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저는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 하도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이 장소가 이 장소가 아닌가?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닌가?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막 캘린더 보고 막 카톡 다시 확인하고. 예를 들면 내 니드에 따라 불안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감정은 없나? 혹시 이런 건 어때요? 새벽 예배부터 막 정신없이 바빴어요. 쉴 틈이 없이. 그리고 지금 이 1시 약속 때문에 또 와 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마침 30분 동안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창구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한숨도 좀 쉬면서 이렇게 좀 있어요. 이럴 때 내 느낌은 감정은 여유로움. 좀 행복한 그런 느낌? 여러분 이거 상황은 똑같아요. 상대방이 1시에 오기로 했는데 30분을 아무 얘기 없이 늦었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감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누구에 의해서? 나의 니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나는 너무 화가 많다. 나는 섭섭한 것도 많고 나쁜 놈들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실제로 주변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내 안에 너무 높은 기대감이 있지 않나?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없을까? 그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 꼭 필요합니다. 그냥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훨씬 넓어질 수 있어요. 비폭력 대화법이 왜 좋은가 하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감정과 욕구를 다뤄줘요. 그럼 내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성숙한 대화가 되면 상대방의 욕구와 감정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대화가. 그리고 여러분 감정에 너무 속지 마세요. 특히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얘네들은 충동 조절 장애 다 지금 ADHD 약 먹고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이 막 이게 너무 막 저거 한데 감정은 정말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내가 제 평생 미워할 것 같죠? 어떤 계기가 되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감정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뒤에서 갑자기 여러분을 막 이렇게 밀었어요. 어때요? 불쾌해요. 짜증이 나가지고 탁 돌아봤어요. 근데 봤더니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넘어지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감정 어때요? 순식간에 괜히 짜증났던 감정까지 미안해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감정을 너무 맹신하지 말 것. 그래서 이제 대화법 관계 이 치유에 있어서 대화법 툴로서 제가 제안 드렸고요. 자기 감정 들여다보는 거. 또 하나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해! 이렇게 말했어요. 걔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깜짝 놀라서 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는 울어요. 무서워서. 이게 바로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 예. 단어는 7%.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단어는 7%. 아까 단어가 뭐였어요? 사랑해. 근데 7%. 나머지 38%는 청각. 제가 막 무서운 소리로 했죠? 목소리, 억양, 톤. 55%는 시각. 얼굴. 험상궂은 얼굴.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93%가 이런 것들이 메시지의 의미를 더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말보다. 저는 사실 이거는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요. 제가 여자치고는 목소리가 낮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북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뭔가 약간 좀 강한 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강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여자치고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가끔 사람들이 어, 저를 조금 무서워했었어요. 예전에. 무섭다기보다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말투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옛날에 있던 교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김정선 교수,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전화 받을 때 좀 목소리를 바꿔봐 이렇게 하셨어요. 난 몰랐는데 내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받나 봐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린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액션도 좀 크고 목소리도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까지 거부감은 없죠. 없다고 해주세요. 연습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러면 자기 말투나 표정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맨날 사람들이 옆에서 너 화났어?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든가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면 어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 다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좀 아셔야 돼요. 목소리가 너무 막 크게 막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근데 그런 의도는 없으신데 이게 바로 몰라서 그래요. 이게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냥 뺄 거예요. 요거 빼고요. 제가 요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에서 본 건데 되게 좋은 내용이어서 어떤 엄마가 그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면 자기가 수험생 아이가 있는데 이 애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를 안 한다. 내가 볼 때 얘는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 내가 걔한테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무 답답하다. 이런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잘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자, 어머니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또 우리가 모르면 물어봐요. 너 요즘 마음이 어떠니? 왜 그러니? 근데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본 줄 아세요? 이미 알고 있어요. 뭐예요? 얘는 절박함이 없어.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절박함이 없어.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아까 내가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답답하다. 아까 우리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처럼 아마 어머니는 말은 안 했지만 온몸으로 그거를 표현 다 하셨을걸요? 엄청난 데시벨로? 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알버트 메라비안 법칙 사실은 굉장히 우리 대화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40분인데요. 이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괜찮을까요?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존 가트맨이라는 그 부부 심리 치료사가 부부 삼천상을 놓고 연구를 하면서 되게 수학적으로 풀어낸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부들이 성격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뭐 그 싸우는 주제 때문에 이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이유는 대화하는 방식.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삼천상을 다 이렇게 그걸 뽑아가지고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 대화 방식 4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부가, 어떤 부부가 이 네 가지 대화 방식을 다 쓴다? 그러면 통계, 확률이 92%가 이혼할 거래요. 그리고 예측 확률이 94%래요. 그래서 이게 부부가 돈 문제로 싸우고 이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대화 방식 때문에 싸운다? 이혼으로 가는 거 4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부부는 또 중요하니까. 비난, 경멸, 비아냥, 방어, 반격, 도피, 담쌓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남편이 결혼 기념일 잊어버려가지고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런데 그거를 비난으로, 당신이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미안 나 바빠가지고 이제 깜빡했네. 그럴 때 경멸 비아냥은, 야 누가 보면 떼돈 버는 줄 알겠다. 뭐 무슨 바쁘긴 개뿔? 비아냥거리는 거.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방어하고 반격을 하겠죠. 너도 지난번에 우리 엄마 생일 잊어버렸잖아. 도피 담쌓기는, 너하고는 말이 안 돼. 말을 말자, 마. 문 쾅 닫고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예를 든다면 이 네 가지 방식을 다 쓴다? 그러면 92%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한 개 쓰면은 조금 떨어질까? 이게 확률이? 아, 시간이 없어서 이거 그 행복의 조건 아시죠? 너무 잘 아는 거. 하버드 대학교 종단 연구.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연구를 했어요. 이 똑똑한 아이들이 80년 인생을 어떻게 살까? 뭐 다 성공한 건 아니죠. 뭐 대통령도 2명이나 나왔고, 그렇지만 뭐 사기꾼도 나오고 정신병원에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80년 연구하면서 노년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행복한 노후를 보냅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불행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이드로 다시 연구를 합니다. 공통점이 뭘까? 그게 나온 게,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에요.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면 친밀한 관계예요. 결혼했으면 배우자하고 재밌게 잘 지냈어요. 자녀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은 나는 실패했습니다. 불행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그래서 아까 사랑을 다 원하지만 사랑의 기술은 배우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예, 교회 떠나는 사람, 사회적 신뢰도 상실하고, 예전에는 막 기도 박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그래도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믿었어요. 무슨 집사라 그러면 막 박해는 하면서도 정직하다고 믿어주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근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 상황이 아까 얘기한 게 이제 한국 역사 트라우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그동안에 이 트라우마타이즈 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정말 많은 치유의 또 그 시간들을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예를 든다면 트라우마 치료에, 우리가 이런 심리 치료에서 가장 초기 단계가 뭔지 아세요? 목소리 내기예요. 자기 상처를 인지하고 그거를 드러내는 거. 근데 우리나라, 전 세계에 없는 우리나라 막 새벽 예배, 막 통성기도,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내 상처를 막 올려드리는 그거 치유적이었다고 저는 봐요. 거기다가 아까 릴레이셔널 홈, 사실 예전에요, 뭐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또 믿음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그 성도들을, 믿음 약한 성도들을 찾아가서 정말 밀착 돌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릴레이셔널 홈의 역할도 사실은 많이 감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 특히 해서 이제 연극 치료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 교회는 기본적으로 다 막 성탄 연극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러면 몇 달 전부터 막 그 청년들이 그래서 그게 사실은 되게 치유적인 그 트라우마 치료에서 치유적이거든요. 안전하게 감정 만나는 거. 그러니까 제 말은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게 치유의 자원이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그런 역할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럴까? 이런 기능들이 점점 형식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신방. 예전에 신방은요. 정말 와서 그 속사정을 다 들여다보는 신방이었어요.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고.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랑 이렇게 오시면 정말 하소연을 하고 남편한테 막 맞은 거 뭐 이런 시어머니 얘기를 다 하고 위로받고 그리고 기도도 받고 하면서 정말 이게 이야기 그 정말 이렇게 친밀하게 이 상처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 신방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대신방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여러 명이 우르르 가가지고 이렇게 찍고 그래서 내 속사정을 다 들여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방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요. 요즘은 성도들이 신방 오는 거 부담스러워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혼술, 혼박 같은 거예요. 목사님 신방이 싫은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싫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나하고 정말 이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다 좋죠. 너무 하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이 큰 몫을 한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라 일반 사회 분야에서 이런 걸 했어요. 2018년인가 17년에 학자들이 학회에 모였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결성이 됐어요. 돌봄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보편적 돌봄, 현대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돌봄의 이야기를 해요. 돌봄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우선시되고 중심에 놓아져야 된다. 그래서 2020년에 이 책을 썼어요. 돌봄 선언? 마치 공산당 선언처럼 이게 The Care Manifesto.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돌봄이 이 모든 거에 우선돼야 된다.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일반 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크게 세 가지 차원. Caring for, 대인 돌봄. 말 그대로 그 복지 같은 거죠. 예, 먹을 것도 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하는 Caring for, 대인 돌봄. 그 다음에 Caring about. 이게 정서적 돌봄. 이게 바로 우리 릴레이셔널 홈. 이제는 마음을 돌봐야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심리 정서 지원. 그 다음에 케어링 위드는 정치적 돌봄은 이 돌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정치적인 활동에 이렇게 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케어링 4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모든 복지의 70%를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caring about.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을 돕는 거,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릴레이셔널 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이제는 그냥 이렇게 말씀 공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술을 제대로 배워서 다 장로님,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 매주 오고 새벽 예배도 오시는데 자녀들하고는 아예 대화를 안 해. 다 단절돼 있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틀림없이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됐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들이 됐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짧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 부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영생을 살 거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해해요.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부활절만 지키고요. 만약에 정말 내가 부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영생을 산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목회자가 뭐 돈 문제, 여성 문제 생기고 장로님들이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득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종말론적으로 산다라는 걸 깨달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뭔가면 젊은 부부예요. 그러니까 막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학교로 유학을 가기로 해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입학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하니까 8월이면 틀림없이 미국에 가요. 결혼을 이제 막 겨울에 했는데 신혼부부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필요해요. 근데 아직은 한국에 살아요. 그런데 틀림없이 8월에는 미국에 가요. 어드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뭐 조그만 거 하나 살 때도 계속 고민해요. 이거 미국 가서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여기서 사가지고 배로 붙이는 게 나을까? 뭐가 쌀까? 계속 고민을 해요. 저는 종말론적으로 산다라는 게 이런 삶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요. 근데 틀림없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계속 하나님 나라, 천국 부활이 이 땅의 삶을 영향을 주는 거. 그 신혼부부가 뭐 하나 살 때도 이게 미국에서 사는 게 편할까? 이게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 영향을 받는 거.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가 이 부활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거 마무리한다면 이제는 돌봄의 어떤 그 차원으로 넘어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는 돌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자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고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상처를 이게 그 깊은 트라우마, 발달 트라우마에서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좀 더 치유로 넘어가는 걸 도와준다면 좀 더 분명한 그런 자리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길어. 10분 정도 네. 질의응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가르치는 또 일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강의에서 이제 그런 대화법이나 또 비폭력 대화법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충고하고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건면할 때도 충고나 판단 없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가령 누군가의 신앙적 태도나 삶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를 어떻게 참 비폭력적이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네. 고민이 드는데 교수님의 말씀. 좋은 네. 질문이세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른 신앙으로 가는 어떤 그런 꼭 필요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판단과 비난과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안 들립니다. 대화가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녀도 그렇고 대화가 왜 안 되냐면 진짜 내가 하려는 이야기를 상대방이 못 듣게 해서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요, 부부들도 나중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제 앞에서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진짜 얘기를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몰랐대요. 근데 왜 모르냐면 항상 비난적인 말로 시작을 하니까 귀가 닫혀서 못 들어요.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대화가 좋은 대화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해서 가고 싶은 목표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필요한 어떤 안내나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먼저 열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는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좋은 그 치유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한두 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면 사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그분이 진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만 서로한테 좀 상처 주고 뭔가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하게 될 때 뭐 나는 그냥 나한테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너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좀 해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공동체에서 이걸 해가야 될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 제가 가르치잖아요. 목사님들께 무슨 말을 많이 해드리냐면 교회에서는 부흥회 같은 거, 사경회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막 그런 거 막 일개년, 그러니까 1주년, 뭐 3차년 이렇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전교인 대상으로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말씀 사경에 너무 중요한데 그거 하듯이 왜냐하면 막 부부 상담 이렇게 부부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들으라고 그러면은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맨날 듣잖아요. 그래서 전교인 대상 전교인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꼭 그 가정에다 꼭 강사 한 번 불러가지고 한 번씩 강의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사가 한 번 와서 한 시간 강의하잖아요. 할 게 뻔합니다. 근데 그런 강사가 계속 새로 오잖아요. 그럼 맨날 그 수준에서 끝나요. 한 강사를 적어도 4번 체계적으로 그래서 시리즈로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은 저는 유튜브 영상 활용하시라고 그래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강사 모시기 힘들잖아요. 좋은 유튜브 영상 같이 듣고 주일날 와서 그거 가지고 나누기. 근데 그 나눔이 진짜예요. 강의 듣는 것보다 듣고 나서 내가 직접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서로 배우는 거. 그래서 이게 문제야라고 하는 것보다 전체 교인을 심리적 수준을 높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만. 네. 예,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예화로 드신 것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고 저의 경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뭔가 이렇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상처를 받은 입장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대화법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감정이나 가치 판단을 싣지 않고 사진을 찍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성향이 뭐 MBTI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너 T지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되게 T형이라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감정을 잘 안 싣고 음.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게 되게 일상화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 그거조차 공격을 많이 받아요. 네. 너 왜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얘기하냐. 네.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네. 그거대로 제 감정이나 음. 판단이 들어가면은 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 오히려 저의 성향과도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사진을 찍듯이 사실만 얘기를 하는데 음. 그럴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것과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는 뭔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잘 소통하고 잘 사회성이 있으려면 때와 장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반영할 때와 그 다음에 또 어떠면은 그 팩트를 이야기할 때와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감정에 좀 더 치중해서 감정을 반영해 줘야 되는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싸울 때 그러잖아요. 왜? 내 말이 틀려? 맞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맞는데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죠.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자기 성향에 따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부부관계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남성들이 실험해 보면 여성들이 훨씬 공감적이고 실험에 의하면 남성들은 조금 약해요. 그 꼬마 아이들 실험해 놓은 거 재밌는 게 있는데 여자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아야 놀다가 아야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같이 막 공감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근데 아들한테는 똑같은 실험을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있다가 엄마를 보다가 이렇게 손을 치워. 자기 노는데 방해된다고. 공감을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 그래서 조금 남성, 여성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사역들을 하는데 우리가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매달 또 하나님의 좋은 또 말씀에 또 배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가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 여러분들과 또 이 내용들이 또 각 가정과 교회에 실현되고 그것들이 또 구현돼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보는 자로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강좌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많은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귀한 또 강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